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시청에 앞서서 빨간색이 켜져 계신 분들은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구독을 눌러주셔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뉴스들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대변화, 지금 이게 미풍이냐 태풍이냐, 이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어느 언론도요, 제가 대한민국 나오는 언론들 몇 시간에 걸쳐서 다 훑어봤어요. 결론을 내는 언론이 있는지 없는지 봤더니 어느 언론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지켜봐야 된답니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는 핵심 이유는요, 이 국민의힘 이번 선거 구조를 보고 있어요. 7대3이잖아요. 당심이 70%고 민심이 30% 반영돼요. 그런데 이 당심의 70%인데 그 중에 영남 당원들이 55%에 상당하고 그 친인척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요, 한 3분의 2 정도가 영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 변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평가를 보면 지켜봐야 된다. 영남 쪽에 그러한 이 비중이 굉장히 웨이트가 크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준석 당 대표가 현실화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는 신문도 없고, 아니다, 중진으로의 반란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언론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 결론을 내려야 될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제 방송을 통해서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이 조국이 지금 책자를 냈는데요. 이 조국 자서전 비슷한 거 냈잖아요. 조국의 시간. 이것이 지금 현재 여권 안에서도 이 찬반 양론으로 조국의 시간이 갈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의 일종의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릴 중요한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 백신 문제가 사실상 내년도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백신 문제와 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이 가짜뉴스 국민을 속였다. 그래서 이 전국 이 교수 모임 정교모 측에서 한 7,000명 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민 감사를 청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모 측에서 이 백신과 관련된 국민 감사,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월성 원전 문제 때문에 거꾸로 수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이 경제 외교의 실패도 실패지만요, 백신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국민 감사를 통해서 백신 실태를 정확하게 실패, 이 경위 과정을 제대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뉴스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릴 간단한 사항은요, 이제 30일하고 31일 이 이틀간에 걸쳐서요, 서울에서 매우 중요한 이 화상 다자 정상회의가 열려요. 이 제목은 이 2021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외교의 실패가 바로 이 대목에서 딱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 중요한 4개 국가는 어디입니까? 좋거나 싫거나를 떠나서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아니겠어요? 이 4개국이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그리고 특히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이 성장에 중요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 중에서 미국과 그 다음에 어느 나라도 안 와요. 미국도 안 오고요, 일본도 안 오고, 그리고 중국도 안 오고, 러시아도 안 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외교 능력입니다. 특히 바이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특별히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와달라, 환영한다, 정식으로 구두로까지 초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안 오고, 누가 오느냐? 기후특사인 존 캐리가 옵니다. 이거 얼마나 실패한 겁니까?
다음에는 또 중국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결국은 안 옵니다. 이게 말이죠. 물리적으로 이 몸이 오는 오프라인 정상회담은 뭐 사정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화상회의로 열리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 몇 분을 할애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중국으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말이야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하고 손잡았지? 알겠어? 한번 나한테 견뎌봐. 이러한 워닝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은 이번에 나한테 중국을 때리는데 동참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이 합의된 약속문을 이행할지 내가 지켜볼 거야. 알았지? 이 협상의 끈, 이 채찍의 끈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은 뭐 당연히 안 오죠. 일본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예, 일본에서는 그래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패 여러분들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준석, 그 다음에, 나경원, 주호영, 그 다음에 홍문표와 조경태, 이렇게 5명이 본선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프로테지도 물론 중요하죠. 이 얼마 정도의 비율을 받을게 이렇게 온 언론이 말이죠. 오늘 전부 이 뉴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도한다는 얘기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이 기대가 큰 만큼 자칫 잘못하면 기대가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그렇게 민감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기대치 충족시켜주는 안정된 이 국민의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년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을만한 정당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다라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에 이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당원과 일반 국민 5대5인데요. 이준석 1등이 41, 나경원 2등이 29, 주호영 15입니다. 그리고 홍문표와 조경태가 각각 5, 4예요. 그래서 이준석과 나경원이 표차가 12% 표차가 나고 주호영과 나경원 표차는 14% 표차가 나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호영과 나경원이가 합쳐지면 둘이 이제 합종연행, 그 다음에 홍문표와 조경태의 단일화, 나경원과 주호영의 단일화, 이런 시나리오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둘이 합치면 41대 44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3파전으로 가면 41대 44대 9가 돼요. 예, 그래서 이 홍문표와 조경태 이 두 분의 표는 큰 표가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이번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막강합니다. 이 막강하다고 하는 것은 당원에서도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원과 일반 국민을 나눠보면 이준석은 당원에서가 31%로 2등, 나경원은 32%로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호영 20%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지수는 뭐냐? 주호영입니다. 이 주호영 의원이 영남 출신이잖아요. 영남에서 5선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영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가 당원이에요. 그런데 20%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주호영 의원한테는 상당히 뼈아픈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준석은 11%나 많은 31, 나경원 12%가 많은 32%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나경원과 주호영 충격적이다. 이준석이 51, 나경원이 26, 그러니까 배 이상의 지지율을 이준석이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26, 주호영 9입니다. 예, 이것이 이번에 수치로 나타난 민심과 당심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영남 측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영남 측에서 이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표가 많다. 55%다. 더 크게 보면 연구자들까지 보면 3분의 2가 영남표이기 때문에 이 3분의 2, 70% 발행하는 거 아니냐.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전망과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주호영 의원이 20%밖에 지금 현재 당원에서 20% 지지밖에 못 받은 거. 그리고 이준석과 나경원이 도합 60%를 받았어요. 이 얘기는 영남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영남 민심, 즉 영남의 당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심이 어디로 바뀌고 있냐? 바로 민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이준석 51,
나경원 26인데 이렇게 일반 국민이 압도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심도 사실상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영남도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영남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4.15 총선에서 실패한 걸 보니까 중도층과 2030 세대의 젊은 층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뺏어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략적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호영 의원이 영남 쪽에서 표가 많이 떨어지고 이준석과 나경원 쪽으로 표가 굉장히 기울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영남 쪽 상당히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표가 70%를 반영할 때는 많이 반영되는데, 이게 과연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사표 방지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이 당심 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심이 지금 나경원과 이준석으로 당심의 경우에는 아주 팽팽하게 딱 갈라져 있어요. 사실상 양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누구한테로 더 가겠느냐? 나경원 전 의원이 1%라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 1%가 많은 것이 그러면 일반 국민의 민심으로 갈 것이냐? 이번의 경우에는요, 당심이 민심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신율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이 결국은 민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간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영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론조사상으로 그동안에 이준석이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퀴즈라고 하는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여론의 흐름, 일반 민심의 흐름과 당심의 흐름이 이렇게 약간은 상충된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신율 교수가 얘기한 대로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가고 있다. 왜? 지지율차가, 일반 국민의 지지율차가 이준석과 나경원이가 결국 51대 26이라는 배 이상의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1대 29, 그 다음에 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 당심 70, 그 다음에 민심 30이라고 하는 지금 당규의 룰을 대입해 보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그래도 이준석 씨가 이 7%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효과가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느냐? 이 바람이 떠 있는 구름 같은 바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닌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큰 것은 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판을 바꾸는데 기존에 있는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입니까? 4선, 5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엄청난 인물들이에요. 이 엄청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배지를 못다는 3번씩이나 떨어진 이준석한테 이렇게 41%로 12%나 압도적인 지지가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판을 바꾸는데 기존의 기득권자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 중진 의원들은 기득권자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인물을 내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마침 이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이준석 씨가 나이가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와의 소통 능력, 즉 2030과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 중진들을 당 대표했을 때는 이 정권을 교체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민심을 담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꿈의 후보냐 아니면 현실적인 후보냐, 이걸 갖고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심이든 민심이든 공통적인 문제점의 지적은 바로 뭐냐? 이 기존 후보들 가지고서는 양이 안 찬다. 그러면 이준석은 양 차냐 이거예요. 이준석이도 안 찬다 이겁니다. 왜 안 차느냐? 과연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 굉장히 민감한 시기, 절체절명의 목표가 뭡니까? 정권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정권을 찾아오려면 욕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 머리가 좋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리고 생각이 참신하다, 이거 가지고 과연 그러한 내용물을 가지고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즉 판을 바꾼다는 건 정권을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리더십과 결기와 투쟁력과 전략, 이런 거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즉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대권 주자들이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휩쓸이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안철수,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지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일단 이 법률상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돼 있어요. 과연 이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이 포용하고 이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이 상당수의 언론들도 이런 리더십과 이 공정한 경선 관리 능력, 과연 이 컨텐츠가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이런데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비판적 시각에서 이준석을 보고 있어요. 안정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증을 언제 받느냐. 앞으로 말이죠. 이제 권역별 토론회가 4번 있고요. 합동연설회가 4번, TV 토론이 5번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준석 씨가 얘기한 대로 네거티브 없이 미래 비전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미래와 비전을 갖고 승부를 걸겠다 했는데, 과연 미래와 그리고 이 비전이 정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알찬 비전이냐, 미래 구상이냐, 이것이 심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최소한도 이 4번 연설 그리고 5번의 토론이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한 2번 또는 3번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 시기에는 이론상으로 학교에서만 공부한 이 전쟁 논자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크든 작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장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임하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일반 이 국민들도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권 교체의 이 틀을 만들고, 그 이 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당 대표, 검증된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이 책을 냈어요. 조국의 시간, 이런 책을 냈는데요. 이 문제는 이 책이 굉장히 인기에 판매되고 있는데 친문 강성들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요, 6월 1일부터 판매에 나섰는데 선 주문이 1만 5천 부, 8쇄 인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만 부를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폭발적 인기죠. 누가 사느냐? 바로 친문 강성들이 사고 1000부씩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한길사 출판사 측에서 조국 장관한테 직접 먼저 제안을 해서 이 책자가 나오게 됐는데, 이 책자에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이런 이 가족 문제, 사모펀드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에서 쫓겨나게 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한 이 해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명은 보나마나 뻔한 거고 이미 다 나와 있고, 본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부인에 대한 판결, 그 다음에 조국 딸, 아들 전부 지금 대학에서 입학 자격을 박탈하느냐 마느냐 지금 심사 중에 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왜 심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죄과에 관련된 이 해명은 의미가 없고, 특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비판 일면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4.15 총선에서 왜냐하면 2019년도 가을부터 수사가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승리하면 문 대통령 탄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락을 깔아주려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뼛속까지도 검찰주의자고 정치적 야심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총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여당에서 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이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고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상당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장관이 된 직후에 9월 9일 날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얘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세질 것이고 장관직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후임자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게 좋겠다. 따라서 본인은 개혁 조치를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대통령한테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연락해서 이 조국 사모펀드 때문에 조국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설파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이 본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하기 까지 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이 장관 되기 전부터 장관 되는 것을 방해했고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조국의 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국 사과하라, 추미애 사과하라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 일종의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초선들을 중심으로 재선들을 중심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책임론이 하나의 정가의 중요한 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친문 강성들이 조국 책임져라, 옳은 얘기다, 초선들 얘기 이런 조홍천 의원을 비롯한 몇몇 쓴소리하는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기까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 조국 사태가 결국은 재보궐선거 참패의 대원인이다 이렇게 돼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여론이 여당 내에 상당하고요. 특히 지금에 와서는 6월 1일 날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관해서 사과한다 이런 지금 현재 구상까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딱 이런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지금 현재 조국이 책자까지 내서 판을 다시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불안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친문 강성들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이 경선 국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조국을 감싸고 나섰어요. 뭐 이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예외적으로 이재명만 아직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추미애 같은 사람은요. 이 조국의 실현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 이렇게까지 지금 추앙을 하고 나섰어요. 참 기가 막힌 추미애와 조국의 참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김웅 그러다가는 오줌을 싼다. 그리고 진중권은 가지가지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조국 책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조국 얘기 또 앞으로도 상당한 이 조국 사태 다시 중요한 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사회정의 전국 교수무인 정교모 측에서는 청와대와 복지부 질병관리청이 백신 확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직무유기를 했다. 그래서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요 260명 서명을 받았고 국민감사 청구 요건인 300명을 채워서 6월 2, 3일쯤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감사 청구서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모더나 CEO와 통화하고 2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알렸고 정은경 관리청장도 사흘 뒤에 모더나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백신 조기 확보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겁니다. 특히 작년 11월 달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먼저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했던 박능우 이 장관 이거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교모 측에서는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계약 시점 등 발표 내용을 조작했는지 규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번 이 백신과 관련된 종합 감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이 국민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이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이 별도의 이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계속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